일본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국내 얘기들 너무 재미없으니까 일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새해 들어서 이제 절망찬 뉴스, 희망찬 뉴스 말고 절망찬 뉴스 몇 가지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관광에 대한 중국, 그러니까 일본 관광국의 통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통계를 얘들이 이 짜투리로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이 일본이 별 피해가 없는 것처럼 내용을 조작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조작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외국인들의 입국이 8%가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에만 3,188만 명이 입국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8%가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8%가 아닙니다. 이게 3,188만에서 8%가 늘어서 이 숫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작년과 대등한 수준으로밖에 안 들어왔는데 8%가 늘어난 데가 어디냐? 도쿄 나리타 공항만 8%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108만 명이 왔는데 작년에 100만 명보다 108만 명이 도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8%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총량을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3,100만 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중에 중국인들이 26%가 늘어났다. 다 나리타 얘기예요. 도쿄 중심공항으로 해서 26%가 늘어났고 한국인들은 9,980명으로 50%가 줄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 전체의 통계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도쿄 나리타 공항에만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 관광객들요, 성수기 12월 연말에 90%가 줄었다. 90%가. 그리고 일본 전체 관광객들 증가 추세도 11월부터 하방으로 전환이 됐다. 이게 줄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갖고 4천만 명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뤄지면 올해가 3천만이니까 얼마죠? 25% 이상의 상승세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상승은커녕 하락세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방공항들 입국 관련한 것들을 좀 그 얘기를 해보게 되면 아마 뭐 어마어마하겠죠. 지방공항 같은 경우는 폐쇄한 공항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 통계들을 나리따만 갖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광 사업이 호전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익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수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광객이 3,100만 명쯤 됐으니까 수익이 꾸준하게 많이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익 부분이 엄청나게 주저앉은 것으로 업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일본 수익 얘기할 때 또 경상수지도 또 따지잖아요. 뭐 경상수지, 뭐 저기 관광수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해외여행을 안 갑니다. 일본 1억 3천만? 1억 3천만 인구 중에 여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총 인구가 3,500만에 4천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갈 생각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해외 관광 수지는 흑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4천만이 오는데 이 안에 있는 국민들은 전혀 나갈 생각을 안 하거든. 돈이 없어서 그렇고. 그나마 많이 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걔네들이 만만한 표현이 그렇고 지네들이 교통의 편의나 가성비를 생각해가지고 그나마 관광을 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고 대만, 홍콩 뭐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가깝고 케이팝에 대한 호감이 있고. 네. 근데 왜 수익이 줄어들었느냐? 중국인 관광객이 26% 이상 폭증을 해갖고 한국인 관광객을 대체했다라고 하는데 왜 수익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엄청 잘 알아요. 우리가 중국한테 당해본 적이 있거든. 우리가 제주도에만 연 7, 800만 명의 엄청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그 유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기본적인 상권이 살아나지 못한 이유. 그리고 7, 800만 명이 갑자기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은 그 이유를 지금 일본이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중국인들이 일본을 가는데 패키지가 쌉니다. 정상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최소 60만 원은 돼야 3박 4일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숙소, 호텔이나 숙박비 비롯한 이 부대 비용이 너무 비싸게 맥히기 때문에 최소 패키지로 가려고 하면 3박 4일에 한 6, 70만 원 잡고 거기에 쇼핑 관광 딸려줘야 이게 정상적인 패키지로 가는데, 지금 일본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30만 원 미만의 저가 패키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가서 돈을 전혀 안 쓰고 온다는 겁니다. 누가요? 중국인이? 중국인들이. 왜? 현지에 있는 웬만한 업소들, 그 숙박업소나 식당업소, 쇼핑업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진출해 있던 중국계 여행사나 중국계 면세점들이 전부 다 쓸어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28만 원 패키지로 들어오는 저가형 고객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네 호텔과 쇼핑센터와 식당으로만 돌리기 때문에 이게 일본 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결제들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빈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일본 엔화를 바꿔가지고 일본 안에서 떨어뜨려주는 낙지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중국에서의 단체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본이 관광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아베가 들어와가지고 2013년도부터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식당은 뭐 어차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숙소를 그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일본의 굉장히 많은 숙박시설 중에 하나의 라부 호텔을, 일본의 라부 호텔을 일종의 소형 비즈니스 호텔로 변경하는 대대적인 국토 숙박업소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업종 변경인가? 아니 같은 업종이긴 한데 이걸 대실해서 숙박으로, 좀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근데 대실해서 숙박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향을 모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업주들 같은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방 하나를 갖고 대실을 4번 돌려가지고 8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을 받으면 대실을 쓸 수가 없거든. 장기로 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줘야 되니까 1박에 대한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치가.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갖고 옛날 러브 호텔들을 전부 다 비즈니스 호텔로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기에 대한 숙박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김성은님, 위험한 멘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냥 알기만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러브 호텔이 비싸지게 되니까. 근데 확실히 일본 얘기하니까 네 시청자는 느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 호텔이 늘어난 건 좋은데 비싸니까 관광객들이 이걸 안 찾는 겁니다. 무리하게 25만 원, 30만 원씩 내고 우리나라 장급도 안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시설밖에 안 갖춘 데 가서 자기는 이게 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편법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개인 여행을 오는데 민박을 하는 거예요. 민박을. 어디서요? 일본 안에서. 일본 안에 가 있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아니 도쿄나 뭐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단체로 그냥 한 단지를 몽땅 빌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호텔에서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이걸 민박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 같은 경우는 민박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본에서 민박은 1년에 6개월 이상을 할 수 없어요. 180일 이상 초과할 수가 없게끔 하는데 얘네들은 중국인들이 차지한 아파트, 이게 소유한 아파트 또는 임대한 아파트에서 불법 민박을 365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제를 미리 위챗이나 자기네들 알리바바 페이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결제를 끊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비즈니스 호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리질 않는 거야, 중국인들한테는. 이게 싸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심지어 얘네들은 전철이나 택시도 안 타요. 사전에 디디투싱으로 해갖고 일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중국인 자동차들을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타고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런 수익이 안 난 게 와서 진짜 똥만 싸고 가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일본에 와서. 그 중국 커뮤니티끼리 이제 중국 운수업하는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운수업이 아니라 그냥 개인 업자들 거를 그냥 빌려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추적도 안 되고 얘네들을 잡아서 단속할 근거도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친구예요. 아니 중국에서부터 잘 알던 지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진짜로 불법 운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진짜 그 불법 대여 불법 택시를 하고 있는 건지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 결제도 다 중국에서 위챗페이로 끝나버렸는데 불법성을 받아낼 증거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쇼핑밖에 없었던 거예요. 쇼핑. 그 중국인한테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은? 유일한 수익은 쇼핑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쇼핑도 시진핑 정부가 막아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 보따리를 한 번씩 갖고 들어오면 막 화장품에서부터 백까지 시계 뭐 아무튼 엄청나게 보따리를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팔아가지고 지인들한테 이제 팔아가지고 여행 경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이 장사가 쏠쏠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따이공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고 이 따이공이라고 불려서 이렇게 여행객들을 통해 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짐과 화물의 규모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이것들 때문에 너무 내수가 안 풀리고 달러가 많이 빠지는데 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해외 여행객들의 가방 안에서의 반입 물품을 철저하게 검사하기 시작한 거야. 왜요? 왜? 중국 안에 물건이 안 팔리잖아. 무슨 명분이지? 아니 개인의 자유인데? 아니 이제 중국이 개인의 자유가 어디서 당이 결정하면 하는 거지. 예.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이 수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게 되는 순간 이게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수익이 안 남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대했던 쇼핑마저도 생각만큼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진 엘리사벳이에요. 자벳 아니고 진 엘리사벳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호텔들은 핑핑 놀아요. 누가 그 가격에 주고 안 가? 중국 한국 바보들이나 이제 바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돈질을 하러 오는 웬만한 그 사람들 아니면은 일반인들은 그 비즈니스 호텔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할인가로 던져갖고 팔기도 하고 정부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 대시를 다시 시작하다 걸려서 벌금을 무는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기간 중에 도쿄 인근에 대한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올림픽위원회와 정부들이 이걸 전부 입도 선매를 해버린 거거든. 자기네들이 비즈니스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줄 그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신간선 타고 200km 1시간이면 가니까 200km 밖에 있는데 가갖고 그쪽 숙박업소를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신간석 130대를 폐차를 시켜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배차 간격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오고 가는 일본 국민들만 실어 나르기에도 벅찬 거야. 그래서 이 계획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일본이 혁신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방사능 가득한 공원에 텐트를 쳐주는 거죠. 그리고 텐트를 임대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텐트 1박 숙박 비용이 36만 원이라는 거예요. 일반 비즈니스 호텔 가도 별다른 시설이 없지만 아이고. 물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텐트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저 난지 그 한강공원에 펴진 텐트 하나를 쳐주고 외국인한테 빌려주면서 36만 원씩을 내라고 가격을 책정을 한 거야. 그러니
이게 팔리겠어요? 도대체 30조 2천억을 처발랐다고 하는 이 올림픽은 뭘 위해 준비를 한 겁니까? 러브 호텔, 비즈니스 호텔로 바꿔가지고 쫄망하게끔 만드는데 다 썼나요? 지금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행정으로 또다시 분노하고 있는 데가 이제 올림픽 선수촌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내부가 공개가 됐죠. 네. 올림픽 선수촌은 사실 아베가 처발른 일종의 아니 도쿄도가 처발른 도쿄도 부흥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도쿄역에서 한 3km, 그 다음에 도쿄 긴자라고 은자거리 이쪽에서 이제 한 2.5km 정도 떨어진 굉장한 중심가인데 여기가 매립지예요.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집안이 약하잖아요. 쓰레기를 매립해 놓은 상황이라. 그래서 그동안 주택이나 상가로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면적이 건설 부지 면적이 뭐 도쿄돔의 3.7배, 18헥타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축구 경기장 한 20개 정도 되는 분량의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빽빽하게 짓고 있어요. 지금 고층 아파트들을. 그래서 이 고층 아파트들의 일부를 준공을 해가지고 선수촌 숙소용으로 일부 선수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까지 다 완공을 해갖고 일반 분양을 통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께 도쿄 안에 있는 국민들한테 이걸 판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왜냐면 이미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이런 고층 주택이나 대규모 주택 자체를 거의 짓지를 않을 정도로 완전히 건설 경기가 죽어버렸는데 이 올림픽 선수촌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기에는 대단히 올림픽 단지를 지어내는 데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선수촌을 일부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숙소 개방을 했는데 일단 이제 이 숙소의 목재들을 대부분 후쿠시마산을 썼다라는 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지난번 경기장 때도 쓰고 그랬는데 왜 후쿠시마산을 쓸 수밖에 없냐면 후쿠시마 지역이 일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인 삼나무, 고급 삼나무의 주산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후쿠시마 지역 자체가 외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심이나 뭐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산속에 바다 쪽으로 발전소 6개 있던 게 후쿠시마 발전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뒷산들을 비롯한 면적들이 전부 다 삼나무 숲이었고 여기에 있는 목재들이 일본의 건축자들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목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폭발을 했잖아요.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 폭발된 연기가 피어올랐단 말이에요. 이 피어오른 연기들이 버섯구름 뭐 사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뒷산으로 올라가지고 숲에 쫙 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숲 자체가 여의도 한 15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숲을 전부 다 세슘 구름이 한번 싹 휘감아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은 이미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제염 작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땅도 뭐 이제 전부 다 비포장 도로인 상태에서 낙엽들이 덮여져 있는 상황이고 전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경제림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제염 작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 지금 지어놓은 야구 경기장, 아즈마 야구 경기장이랑 한 800m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진 위치에 있는 이 산인 건데 이 산에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5년 이상을 먹혀놨다가 거기 있는 나무들을 못 쓰니까 알고 있는 일본의 어떠한 사람들이나 업자들은 그걸로 집을 안 지니까 이 자재들을 체벌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림픽 선수촌을 운영하는데 목재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재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면서 이제 안전 문제가 자꾸 불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껍질을 다 깠다. 껍질을 다 까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견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의 나무들이 장기 피폭된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 피폭을 당하게 되면 껍질, 방사능 이렇게 쏘였잖아요. 그러면 껍질 부분을 까내면 이게 피폭 지수가 떨어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오염 지역에서 자란 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방사능 세슘을 빨아들여갖고 이게 목재 가운데 있는 심재, 그러니까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 한 중심에 있는 심재 지역에가 전부 농축이 돼서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방사능 농축이 돼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자재를 써서 지금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림픽 선수촌은 사실 올림픽 기간 동안만 선수들한테 제공하고 일반인들한테 다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거의 안 했어요. 선수들용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아파트가 작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인테리어를 거의 안 하고 뭐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시골에 있는 여인숙 정도 수준의 조명과 뭐 샤워 시설 정도만 정리를 해놓은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침대를 골판지 침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골판지 침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골판지 침대가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하는 거는 이 골판지가 친환경적이도 않거니와 거기에 대한 내구성을 보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요만한 사이즈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 190cm 정도 길이가 되고 폭은 뭐 90cm 정도가 채 안 되는 정도의 길이거든요. 올림픽에 나오는 애들 얼마나 등발들이 좋습니까? 네. 이러한 애들은 전부 다 목이나 팔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스몰 사이즈인 거예요. 이거를 숙소용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핵심인 거야. 이 종이 침대 핵심. 이게 매트리스 15cm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매트리스도. 매트리스를 올려놓기 위해서 만든 종이 골판지 상자입니다. 얘네들은 200kg 정도는 거의 틀림없이 200kg 정도 중량은 얼마든지 견딜 수 나도 만들 있으니까. 수 있을 것 네. 같아. 이거 조립하는 거예요. 요 종이 박스 2개를 가운데 그걸로 조립하면 되는 건데 이러한 조립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100% 종이라 재활용하기도 쉽습니다. 폐기해 가지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놓은 경기장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침대들을 집어넣어 놓고 200kg 견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좀 19금인데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야, 누가 침대에서 혼자만 잔다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혼자만 자라고 해요. 혼자만 자면 되지. 여기 좀 이제 약간 그 19금이 있는 건데요. 올림픽은 이제 세계 민족들의 제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올림픽 기간 중에 별별 사고들이 다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침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10충 팔고 저거 부서진다. 저 두 사람 자기에는 두 사람의 어떤 격렬한 행위를 치르기에는 내구성이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냐? 쟤들이 우리를 뭘로 볼 거냐?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면서 침대 하나 제대로 공급할 돈이 없어갖고 저 따위 허접한 침대를 주느냐? 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뭐야 혼자만 잔다고 했냐 말하기 무섭게 시청자가 올라갔어. 아무튼 이분이 이제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평창에 콘돔을 무료로 배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 선수촌 안에서의 그 선수단들의 자유로운 교류는 이건 뭐 국적을 넘어서 저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무슨 단지도 아니고 아까 보인 대로 촘촘한 아파트 그냥 안에다가 몰아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는 동선이나 친밀도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가구들을 갖춰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게 경비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뭐 여러모로 문제들을 이제 제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파트는 전 세계 최초로 지어진 수소 아파트입니다. 네? 수소 아파트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 아파트에는 이 아파트를 오가는 모든 선수단 운영 차량은 수소차가 운행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버스를 비롯해서 거기에 동원되는 게 일본이 자기 수소 경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소차를 선수들한테 운영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바로 앞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소 충전소에 충전된 수소를 가지고 파이프로 선수촌 내 단지 안으로 집집마다 수소를 공급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이게 이제 연료 전지를 통해 가지고 공급된 전기들이 각 부시설들한테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밑에 거대한 연료 전지가 하나씩 있고 그거를 충전소를 통해서 단지 안에 다 집어 밀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가스를 통해 수소가스가 발전을 하게 되면 열을 내거든요. 발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과 전기로 선수촌 내에 전력과 난방을 담당하는 구조를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의 수소로 만든 아파트 단지인 거지. 자, 문제는 여기에 대한 실증 시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지? 일종의 몰못한 거지 뭐.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네. 이게 가정용 연료 전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에네팜이라고 하는 일본에는 굉장히 미리부터 이제 만들어진 기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소를 에너지로 해갖고 전기하고 열을 낼 수 있는 일종의 라지에타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29만 대 이상을 보급했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다라고 얘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집합단지에다가 파이프를 빼고 그거를 만들어서 단순한 충전소 하나에서 이 모든 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의 설비는 여기가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수소라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기체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이 깔아놓은 이 파이프가 혹시나 그 올림픽 기간 중에 지진에 의해 가지고 균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장치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점검을 안 거쳤기 때문에 일부에서 오작동을 일으켜 가지고 유출이나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후쿠시마 뭐 사태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때는 직원들밖에 없었잖아. 사람이 없는 데서 벌어진 사고였잖아. 근데 여기서 만일에 수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대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걱정도 해봐. 너무 격렬한 애전 행위 때문에 그 건물에 있는 수소 파이프가 상하지 않을까. 농담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눈으로 욕을 하시나 보미 작가는. 네. 아무튼 일본 같은 자연 지진이 빈번한 지역에서 그리고 또 대형 지진의 예고가 되어 있는 도쿄에서 이런 식의 시설을 짓는다. 특히 이 파이프들을 또 눈에 안 보인다고 지하에 다 매설을 해놨기 때문에 다소 유출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도 이게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이런 위험한 폭탄 같은 선수촌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세계 언론에다가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처음에 만들었었던 자랑하려고 보도자료를 싹 돌렸어요. 근데 막상 수소에 대한 위험성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를 오히려 지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도 불안한 거지.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불편한 침대와 위험한 설비를 갖춘 이 선수촌에다가 자국 선수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쓰던 시설이 있으니까. 또 모르죠. 들어갈지. 뭐 하러 들어가, 지들이. 제일 작은 것들이. 아무튼 이런 자국 선수들은 이 선수촌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을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이러한 위험한 설비를 했다가 일어난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일본은 어떻게 이거를 하려고 그럴까?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사고가 있었을 때에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각 지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제주도를 비롯해서 뭐 부산 지역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지역들이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숙소에 머물고 한국밥을 먹으면서 경기 시간에 맞춰서 국내선 항공이 바로 취역할 수 있는 경기장 인근 도시로 가서 관광을 하게끔 한국을 허브로 쓴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항공편이 너무 적어요. 진짜요? 1,000만 명이 넘는 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관람하러 오시는 외국의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다 공급할 수도 없는 수준인 겁니다. BTS에 네. 나간대. BTS를 아직도 살아가시는 BTS 바가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IOC한테 이제 이 모든 책임들을 떠넘기고 진짜 단체로 보이콧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얘기들이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림픽까지는 6개월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경보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고요. 그동안 뭐 수영 종목에서 그 선수들이 수질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이 여러 환경학자나 병생리학자들이 자국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 경기장 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처음에 요구를 했던 거고 일본이 묵살을 했던 건데 이제는 하도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참가국들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사안들을 요구하는 걸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좀 불만 좀 붙어주면요. 올림픽 보이콧 될 가능성 높습니다. 네. 저는 반반, 현재까지는 반반이라고 믿습니다만 3, 4개월 안에 뭔가 한 큰 건이 생겨서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장소지가 개최지가 변경되는 상황을 맞이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망할 놈들은 한 번에 크게 망해야 되는 거죠. 일본 정계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카이 도시히로라고 하는 현 그 자민당 간사장이 지금 급격하게 이제 이게 그 수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정권 장악력 내지는 신뢰성이 계속 무너지고 있고 인기도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벌써 이제 후계자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단계인데 이 이제 이 니카이 도시히로라는 인물이 부각하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네. 얘는 원래 이제 아베의 오른팔 같은 놈이 놈이라고 하면 어때요? 네, 놈인데. 그럼 놈 자자니까 아베의 오른팔과 같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위안부 그 협정에 관해서도 야 10억 원 받아먹고 이러셔도 되겠어라고 하는 그 폭언을 하기도 했었고 뭐 부산의 소녀상 설치 부분 일본 영상을 앞에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정말 상식적인 대화가 하기 힘든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한국말을 듣고 양보를 해라. 올 여름에는 1,000명을 데리고 방한을 해서 지금 있는 현안 과제를 자기가 주도해서 풀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대로 2월 초순 내지는 2월 25일에 아베가 급격하게 실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치면 이 자가 자민당의 대타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하선의 신지로에 관련된 불륜 스캔들이 확대되면서 낙하선의 인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그 내부 안에서의 그 다른 인사들에 대한 특별한 그 준동의 조짐이 보이지 않은데 얘를 밀고 있는 듯한 일본 언론 내지는 일본 자민당 안의 흐름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제2의 아베일 뿐 전혀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가 와서 무슨 헛지랄을 떨더라도 절대 지금의 불매운동과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작가님. 낙하소네가 아니고요. 고이즈미.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니카이 간사장인데. 자민당 간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니카이인데. 니카이 도시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낙하산해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니카이 얘기했었고, 고이즈미 시니치로가 고이즈미 신지로고요. 고이즈미 신지로가 차기 총리로 지목받고 있었다가 계속 이번 스캔들로 들으면서 무너졌다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고. 거죠. 네. 근데 또 욕먹을 것 같아. 욕은 많이 드셔도 살 안 찝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자르지 말라고. 네, 아무튼 불매 운동에 대한 부분도 지금 속속 그 실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유니클로가 나 니카이 도시로. 나 진짜 욕먹겠다, 이제 네. 댓글로. 네, 죄송합니다. 말 안 자를게요. 이해합니다. 이 보미 작가가 이 팩트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워낙 제가 중구난방으로 방송을 하니까 팩트 체크를 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한 직업이에요, 사실. 이제부터 말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아무튼 유니클로가 올해죠. 2020년도 그 매출 계획을 6천억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 6천억을 줄인 건 큰 규모는 아니에요. 한 10% 정도를 줄인 거니까 큰 규모는 아닌데 이 6천억의 매출을 줄이는데 순이익을 3천억을 하향 발표를 했어요. 이건 순이익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큰 금액인 겁니다. 매출은 10%밖에 감사는 안 잡았는데 순이익이 3천억 이상 준다고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어디선가에 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스스로 유니클로가 꺼내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나라겠어요? 한국이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니클로의 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 정도만 해도 좋겠습니다라고 유니클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일본 기업들이 지금 치명적인 위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불화수소 관련해서 많은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5년 안에 절대 못 만든다. 3개월 전 방송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뭐 허가 여건도 안 좋고 뭐 이래서 불화수소 생산하기 위해서 5년 이상 걸린다라고 했던 경제지나 종편들, 중앙지들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건데 이미 12월 말 1월 초순 들어오면서 12-9 9가 99.99999까지 가능한 세계 최첨단 12-9 불화수소를 그냥 개발도 아니고 양산 단계로 솔브레인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양산 체제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6개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인에 투입되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올 연말쯤 가게 되면 일제 불화수소를 쓸 일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로만 먹고 살던 기업이 모리타 화학, 스텔라 케미칼 뭐 이런 굵직굵직한 일본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한 거지. 어디 가서 딴 데다 대체해서 팔 데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왜 불화수소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자재들은 많은데 왜 불화수소를 일부러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사태를 맞이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불화수소가 유일하게 북한도 쓰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폴리아미드나 뭐 또 하나 뭐죠? 이해하시고 하여튼 그 계열들은 반도체나 휴대폰 생산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폴리아미드와 포토레지스트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휴대폰 공정에 집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북한에 공정이 없는데 그걸 왜 씁니까? 근데 이 불화수소는 이 폭발물을 만들거나 정제하는 데 쓸 수 있다니까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소재가 맞거든요.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하고 폴리아미드 이 소재들을 같이 걸었는데 이 포토레지스트 폴리아미드는 우리 쪽 이제 산업 라인 안에서 지금 이미 개발이 되고 있었고 대체품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 판다고 하면 토토레지스트. 제가 토토레지스트라고 했나요? 네. 모처럼 힘든데 웃고 갑시다. 네. 포토레지스트 아니고, 포토레지스트는, 아무튼, 우리 쪽 공정이긴 하지만,
일본이 100% 생산을 장담할 수 없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 사올 수 있는 아이고. 기회가 열려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화수소를 물고 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진 점유율이 70, 8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을 말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말아먹는데 왜 그거를 선택했냐라는 핑계를 대려고 하면, 이거 일본이 제공하는데 북한에 미사일 만들고 무기 만드는데 전용하게끔 한국이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불화수소에다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박살나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 소재 산업 독립하는 데 있어서의 열풍을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의 두폰을 비롯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소재 전문 기업들이 일본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기술도 좋은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수입을 해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이 대기업들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경우는 해외 의존율을 현격하게 낮춰놓고 현지 주변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가지고 제품을 조달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 외국계 제품이라면 국내에 충분한 재고가 있거나 국내에 들어와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주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거죠. 근데 일본산이 밀려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이 시장을 보고 있었던 독일이나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일본은 이제 조만간 4, 5년 안에 한국의 소재 산업에서 뽑아 먹었던 단물들을 전부 다 반환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독점 구조가 깨지게 됨으로 인해서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우리 국가 경쟁력도 확증될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소재 산업의 우위와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게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를 의존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한국이 사주지 않으면 아무도 일본의 제품이라든지 소재 기계들을 사주지 않는 급박한 상황으로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다. 2, 3년 안에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의 격차는 없어지고 한국 경제에 종속하는 일본 경제로 변하게 되는 천지개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짧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1시간 반을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아, 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오타나 이름 헷갈리시는 거 문제없이 들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토토는요. 이거 댓글 보고 저 혼자 웃다가 송 작가님도 같이 뻥 터지셔가지고 웃은 거고요. 사실 지금 제가 말하고도 포토라고 했는지 토토라고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댓글 보고 웃은 거라서 오해하신 것 같고요. 네. 아까는 사실은 제가 이거 자료 찾다가 날 새고 왔거든요. 잠 5분도 못 자고 왔어요. 그래서 헛들었어요. 아까 죄송해요. 니카이라고 한 거는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송 작가님이 추총장이라고 한다거나 추장관인데 이런 거 제가 정정하는 거 정말 듣기 싫으시죠?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팟캐스트 할 때는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건드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듣기 싫으시고 얼마나 얄미우실지 아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정보가 정확도를 중요시 여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제가 옆에서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보미 작가의 고충 엄청 많으신 거 제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웃니? 울지 마. 예. 지금 이제 극한 직업의 상태가 나빠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방송을 마무리 질 건데
에,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새날에서 생방송이 있습니다. 9시에. 왜냐면 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복봉반적 2편을 오늘 생방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녁에 술 안 드시고 심심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와 주셔도 재밌는 방송 들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준비하는 사안은 엄청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방송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남기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